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장이 막 서는 시간, 재래시장 입구는 사람 냄새와 비린내, 눅눅한 습기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의 땀 냄새, 생선 가게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바다 냄새, 그리고 밤새 내린 비로 젖은 시멘트 바닥의 습기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죠. 아침 해가 시장 천막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그 빛은 좁은 골목과 낮게 들이운 천막에 가로막혀 바닥까지 제대로 닿지 못했습니다. 김만석 노인은 녹슨 바퀴가 삐걱거리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시장 입구 구석진 자리에 천천히 앉았어요. 리어카 안에는 어젯밤 골목과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워온 폐지들이 구겨진 채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아직 눅눅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신문지, 박스, 잡지, 전단지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노인은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펼쳐 햇빛이 닿는 곳에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느렸어요. 심한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굳은 살, 상처 자국, 그리고 파란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허리는 거의 접혀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군복을 입고 곧게 서서 살아온 몸이었지만 이제는 폐지 한 장 펼치는 것도 고통스러웠죠. 한 장을 펼칠 때마다 허리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장이라도 더 말려야 했으니까요. 폐지는 마르지 않으면 무게로 쳐주지 않았고 그러면 오늘 딸의 약값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상인의 대표 박춘배가 멀리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아침부터 기분이 나빴는데 또 저 노인이 보였으니까요.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일부러 노인의 앞을 막아섰어요. 그림자가 노인이 펼쳐놓은 폐지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아니, 또 여기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이 입구자리 쓰지 말라고. 목소리는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아침 시장의 소란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죠. 주변 상인들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이었으니까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낮게 깔린 눈빛. 그 눈빛 속에는 체념이 있었습니다. 금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떨리지 않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오히려 불을 붙였죠. 옆 가게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상인이 칼을 내려놓고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말은 참 점잖게 하네. 냄새는 안 점잖은데. 주변에서 킥킥 웃음이 터졌어요. 채소 가게 아줌마도 과일 가게 주인도 지나가던 손님들까지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막은 채 일부러 노인 앞을 지나갔어요. 과장된 몸짓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아침부터 이게 뭐야, 진짜. 장 보러 왔다가 기분만 잡치네. 또 다른 상인이 거들었습니다. 저기 복지관 있잖아. 거기 가지. 왜 여기서 장사 방해를 해? 박춘배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발로 리어카를 툭 찼어요. 리어카가 기울었고 노인이 정성스럽게 펼쳐놓던 폐지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신문지가 바람에 날렸고 박스는 다시 젖은 바닥에 떨어졌죠. 이게 장사하는 데야. 노인 쉼터야?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입구 막고 앉아서. 박춘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라는 듯이요.
내가 인정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냐?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러는 거지. 손님들이 냄새 맡고 다 돌아가 버린다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종이를 주워 담았어요. 무릎이 젖은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올라왔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바람에 날아간 신문지를 쫓아가 주었고 무릉덩이에 빠진 박스를 건져냈죠.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이 장면은 어제도 그제도 있었던 일이니까요. 노인은 항상 이렇게 쫓겨났고 항상 이렇게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때 노인의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상인의 테이블 위에 놓인 시장 공용 무전기가 보였어요. 낡은 기종이었지만 주파수 다이얼이 선명하게 보였죠.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 긴 안테나, 그리고 숫자가 새겨진 다이얼. 노인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폐지 줍는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구부러진 허리로, 느리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과거 별 4개를 달았던 사람이라는 것도, 수십 명의 장교들을 가르쳤던 교관이었다는 것도, 암호화 통신의 대가였다는 것도, 지금은 췌장암 말기 딸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매일 밤 골목을 헤매며 폐지를 줍는 아버지일 뿐이었죠. 사람들 눈에 그는 그저 냄새나는 노인, 장사를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시장 입구에 검은 승합차 2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고 매연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온 거라고 생각했죠. 시장엔 늘 차들이 드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차 문이 열리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남자의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6명, 7명, 8명.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표정 좀 봐. 장난 아닌데. 몇몇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과일 가게 아줌마는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조폭들은 아무 말 없이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딱딱딱. 리듬이 있었죠. 위협적인 리듬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게에서 멈춰 섰습니다. 생선 가게였어요. 조폭 하나가 진열대를 발로 툭 쳤습니다. 얼음 위에 놓인 고등어가 바닥으로 미끄러졌죠. 장사 잘 되냐? 생선 가게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뭐 그럭저럭? 조폭은 비웃었어요. 그럭저럭? 그럼 우리한테 줄 돈도 있겠네. 주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폭은 계산대를 발로 찼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동전통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동전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죠. 비명이 터졌습니다. 으악! 옆 가게 아줌마가 소리쳤어요. 아이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죠. 조폭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게로 갔어요. 채소 가게였습니다. 진열된 토마토를 집어던졌죠. 빨간 과즙이 벽에 튀었습니다. 여기도 장사 잘 되지? 채소 가게 주인은 벌벌 떨며 손을 내저었어요. 저희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발. 조폭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어려우면 더 내야지. 보호받으려면.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료수 가게에서였어요. 조폭이 일부러 냉장고 문을 열고 병을 쓸어버렸습니다. 콜라병, 사이다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죠. 갈색과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반짝였어요. 가게 주인은 울먹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요, 제발 그만하세요. 박춘배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죠. 평소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상인의 테이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죠. 야, 경찰 불러. 빨리. 이리리 불러.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급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조폭 하나가 박춘배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키가 컸어요. 거의 190cm는 되어 보였죠. 얼굴엔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춘배의 멱살을 한 손으로 움켜잡았어요. 뭐, 경찰? 박춘배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폭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박춘배의 몸이 시멘트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등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죠. 손에서 무전기가 튕겨나왔습니다. 무전기는 공중으로 날아갔다가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렀어요.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김만석 노인의 발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폐지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바닥에 멈춰 선 무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먼지가 묻어 있었죠. 안테나가 살짝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얼은 멀쩡했어요. 조폭 두목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머리는 올백으로 넘겼고 손가락엔 금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했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저 노인부터 치워. 거슬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조였어요. 두 명의 조폭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여전히 폐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조폭 하나가 발로 폐지를 걷어찼어요. 야, 영감. 안 들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먹이 날아왔어요. 얼굴에 둔탁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노인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죠. 볼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감촉이 느껴졌어요.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옆구리에, 등에, 다리에. 이 냄새나는 노인이. 꼴값 좀 하라고. 노인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어요. 그저 몸을 웅크렸을 뿐이었죠. 주변 상인들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죠. 원래 저래, 맞아도 할 말 없어. 매일 쫓아내도 오잖아. 노인은 바닥에 쓰러진 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시야에 무전기가 보였어요. 팔을 뻗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죠. 떨렸지만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손가락이 무전기에 닿았어요.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조폭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발로 차고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무전기를 품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가렸죠. 손가락이 다이얼로 갔습니다. 떨렸지만 기억은 선명했어요. 일반 주파수를 지나 보안 주파수를 지나 암호화 예비 채널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작게 났지만 주변 소란 속에서 묻혔죠. 노인은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회수선 3번. 암구호. 장막 끝. 민간인 다수 위험. 말은 짧았지만 또렷했습니다. 50년 전 훈련장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그 목소리였죠. 명령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보고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만 지직거렸어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주파수가 바뀐 건 아닐까? 혹시 이 암구호가 폐기된 건 아닐까? 불안이 스쳤죠. 그런데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확인. 지휘선 복원. 즉시 대응. 목소리는 젊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노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암구호가. 조폭들은 여전히 시장을 휘저었습니다. 가게마다 들어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계산대를 뒤집고 상인들을 위협했죠. 다음 주까지 200씩 준비해놔. 안 그러면 가게 못 열어. 우리한테 보호비 안 내면 장사 못한다는 거 알지? 비명과 울음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목은 여유롭게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라이터 불을 켜고 깊게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연기가 느리게 퍼졌죠. 오늘은 경고야. 다음엔 진짜 불 낼 거니까 각오해.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작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경찰차였습니다. 두목은 담배를 땅에 던지고 발로 비볐어요. 시간 됐다. 철수. 조폭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승합차 쪽으로 걸어갔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차 세대가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선두에 선 사람은 이상훈 총경이었습니다. 45살,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는 현장을 훑어봤습니다. 부서진 진열대, 깨진 유리병, 바닥에 쓰러진 상인들. 전형적인 조폭 소행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어 있었어요. 시장으로 들어오는 길이 자연스럽게 통제되고 있었죠. 반대편 골목 입구엔 공사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미리 움직인 것처럼. 총경님. 부하 경찰관이 달려왔습니다. 상급 통신망이 우선권 가져갔습니다. 이상우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상급? 무슨 소리야?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주파수가 밀렸습니다. 군 통신망인 것 같은데. 이상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군이요? 여기 재래시장에 왜 군이 개입하죠? 그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피 묻은 얼굴, 찢어진 옷,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낡은 무전기. 이상우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노인의 눈을 마주봤어요. 노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휘관의 눈이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오히려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상우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폭력이 아니에요. 뭔가 훨씬 큰 일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여기 이상훈. 현장 상황 보고 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상부에서 특별 지시 내려온 거 있습니까? 무전기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지금 국방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라는 단어에 이상우는 몸이 굳었습니다. 국방부가 재래시장 사건에 왜 개입하죠? 그는 다시 노인을 봤어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상훈이 노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죠. 그때 이상훈의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총경님, 지금 합참에서 직접 전화 왔습니다. 현장 민간인 보호 최우선, 그리고 김만석이라는 분 계시면 안전 확보하라고. 이상훈은 노인을 다시 봤어요. 혹시 성함이 김만석이십니까? 노인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대체 이 노인이 누구길래 합참에서 직접 전화가 오고 군 통신망이 움직이고 상급 지휘 체계가 작동하는 거죠? 그는 질문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현장 수습이 먼저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저들이 다시 올 겁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본격적인 시작이죠. 노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장 입구에서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승합차가 아니었어요. 트럭이었습니다. 큰 트럭 2대가 천천히 들어왔죠. 뒤에는 조폭들이 더 많이 타고 있었어요. 10명, 20명. 그리고 트럭 짐칸에는 붉은색 가스통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노인은 조용히 말했어요. 인질극을 준비하는 겁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전장을 읽는 지휘관처럼요. 이상훈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특공대 요청합니다. 지금 상황이 인질극으로 확대될 가능성 높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급박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조폭들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두목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다들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아. 상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죠.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조폭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요. 몇몇은 시장 입구를 막았고 몇몇은 출구 쪽으로 달려갔어요. 도망갈 길을 차단하는 거였죠. 두목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스통 내려. 조폭 넷이 트럭 짐칸으로 올라가 붉은색 가스통을 끌어내렸어요. 무거운 금속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가스통은 모두 5개였어요. 각각 시장 중앙에 배치됐습니다. 상인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게 뭐예요? 프로판 가스잖아. 터지면 다 죽어. 누군가는 도망치려 했지만 조폭들이 막아섰어요. 움직이면 바로 터뜨린다. 차가운 목소리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가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무서워. 쉿,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목은 확성기를 다시 들었어요. 다들 잘 들어. 우리 요구 들어주면 아무도 안 다쳐. 1시간 안에 현금 5천만 원 준비해. 그리고 경찰은 다 물러나. 이상훈 총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형적인 인질극이었어요. 하지만 가스통까지 동원한 건 처음 봤죠. 협상 시작합니다. 그가 확성기를 들려는 순간 노인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이상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노인을 봤습니다. 지금 인질들 생명이 위험합니다. 협상을 시작해야. 협상은 소용없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를 끌어내는 겁니다. 이상훈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시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관리 사무실 보이시죠? 네. 거기 직원 중 한 명이 움직입니다. 이상훈이 눈을 가늘게 뜨고 관리 사무실을 봤어요. 창문 너머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직원이었죠. 그는 조폭 두목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장 관리 직원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조폭 두목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직원은 두목 앞에서 멈춰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노인 쫓아내면 오늘 일 끝나는 거잖아요. 그는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충격이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상인들이 술렁였어요. 뭐야, 저 사람이 내부에 있던 거야? 처음부터 짜고 친 거였어? 박춘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저게 무슨...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날이었던 거예요. 두목은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리고는 노인을 향해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딱, 딱, 딱.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목이 노인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늙은이 때문에 일이 커졌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몸이 들어 올려졌죠. 왜 가만히 쫓겨나질 않아? 왜 여기서 계속 버티는 거야? 두목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목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함이 있었죠. 두목은 짜증이 났습니다. 대답 안 해? 주먹이 날아왔어요. 얼굴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노인의 입꼬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노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휘었지만 다리는 버텼어요. 두목이 다시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계속 때려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이미 끝났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두목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끝났다고? 누가? 우리가? 네, 당신들이요. 노인은 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협박, 폭력, 그리고 노인은 관리 직원을 봤어요. 내부자의 배신까지. 관리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두목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전기로 녹음? 말도 안 돼.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일반 무전기가 아닙니다. 암호화된 군용 채널이에요. 송신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모든 음성이 서버에 저장됩니다. 두목은 노인의 손에서 무전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재빨리 몸을 틀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죠. 두목이 헛손질을 했어요. 이 노인이...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노인을 에워쌌죠. 하지만 노인은 무전기를 놓지 않았어요.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노인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무전기는 품 안에 있었어요. 송신 버튼은 여전히 눌린 채였죠. 비명, 협박, 폭력의 소리가 모두 흘러나갔습니다. 상인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비명, 조폭들의 욕설까지. 이상훈 총경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은 처음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몸을 미끼로 써서요. 그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현장 음성 기록 확보 중입니다. 계속 수신 부탁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서버에도 동시 저장 중입니다. 두목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군인이 보이지 않는데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소리쳤어요. 가스통 연결해. 지금 당장. 부하들이 가스통 밸브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쉿소리와 함께 가스 냄새가 퍼졌어요. 상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제발. 혼란이 극에 달했죠. 그 순간 노인의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장 음성 기록 완료. 증거 확보.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지만 노인에게는 희망의 소리였어요. 그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지하 2층 통합상황실에서는 긴급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상황실에 있던 장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자가 떴죠. 암구호 수신. 회수선 3번. 장막 끝. 당직 장교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참모총장님, 긴급 보고드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해보게. 암구호 장막 끝이 수신됐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주파수와 음성 패턴 모두 일치합니다. 육군 참모총장 박재훈 대장은 집무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움직임은 젊은이처럼 빨랐어요.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죠. 수첩을 펼치자 손글씨로 적힌 암구호 목록이 나왔어요. 그중 하나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장막 끝 김만석 장군 전용. 박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전 그가 중이었을 때 배운 암구호였어요. 당시 김만석 대령은 특수전 사령부 최고의 교관이었습니다. 박재훈을 포함한 수많은 장교들이 그에게 배웠죠. 전술, 통신, 그리고 위기 대응까지. 김만석은 말했었어요. 이 암구호는 절대 상황에서만 쓰게. 생명이 걸린 순간에만. 박재훈은 즉시 다른 전화를 들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에게 연결됐어요. 여보게, 김교관 암구호 들었나? 방금 확인했네. 믿을 수 없어. 현장이 어딘가? 재래시장이라고 하더군. 민간인 다수 위험 상황이야. 해군 참모총장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영석 대장은 암구호를 듣는 순간 책상을 쳤어요. 쿵 소리가 울렸죠. 김 교관님이 직접 신호를 보내셨다고? 네, 확실합니다. 즉시 지원 준비.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훈련소 수료식 사진이었어요. 젊은 장교들이 한 명의 대령을 중심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대령이 바로 김만석이었죠. 해병대 사령관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민수 중장은 암구호를 확인하자마자 부관을 불렀어요. 즉시 현장 확인. 김 교관님이 계신 곳이 어디든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부관이 뛰어나갔습니다. 강민수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교관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합동참모본부 작전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각 군 참모총장들이 영상회의로 연결됐어요. 화면에 4개의 얼굴이 떴습니다. 육군 박재훈, 공군 이동준, 해군 최영석, 해병대 강민수,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죠. 그리고 모두 같은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박재훈이 먼저 말했어요. 여러분, 김 교관님께서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이동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35년 만입니다. 그분이 직접 움직이셨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지. 최영석이 끼어들었습니다. 강민수가 덧붙였어요.
민간인 다수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인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재훈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 동남부 재래시장이 표시돼 있었어요. 현장은 여기입니다. 조폭 조직이 시장을 점거했고 가스통을 동원한 인질극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동준이 물었어요. 경찰 대응은 시작했지만 교관님께서 군 통신망을 작동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스승이 부른 겁니다.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임무를 준 거였죠.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전면 출동은 과합니다. 민간 지역이니까요. 정밀 공조로 갑시다. 동의합니다. 이동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수팀만 선발해서 투입하죠. 최영석이 작전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병대 특공대 1개 분대, 육군 특전사 1개 팀, 공군 항공지원, 경찰과 합동으로 움직입니다. 강민수가 덧붙였어요. 현장 지휘는 경찰에게 맡기되 우리는 외곽을 조용히 포위합니다. 좋습니다. 시민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각 부대에 긴급 호출이 걸렸어요. 특수전 사령부 대기실에서는 대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멧, 방탄복, 무전기, 비살상 무기. 모두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장비들이었죠. 팀장이 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분은 특별하신 분이다. 김만석 예비역 중장님이시다. 대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김만석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특수부대원은 없었습니다. 전설이었으니까요. 한국 특수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지휘관. 중장님이 민간인으로 계시다고? 그렇다. 그리고 지금 위험에 처해 계신다. 대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공군 수송기도 대기 상태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출동은 조용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죠. 도시는 평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그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주변 반경 2km가 조용히 통제되기 시작했어요. 신호등이 바뀌고 도로가 우회되고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시민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연스러웠으니까요. 합참 상황실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시장이 위에서 내려다 보였어요. 조폭들의 차량, 인질들의 위치, 가스통의 배치까지 모두 파악됐습니다. 박재훈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현장팀 투입 준비. 알겠습니다. 무전기에서 차분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동준이 말했어요. 교관님은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최영석이 대답했죠. 우린 몰랐습니다. 저녁 후 어떻게 지내시는지. 강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박재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무사히 모셔옵시다. 재래시장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폭 두목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가스통 밸브를 열었는데도 경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더 조용해졌죠. 이상했어요. 보통은 특공대가 우르르 몰려와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목은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경찰차는 그대로 있었지만 경찰관들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뭔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야, 밖에 뭐 보이는 거 없어? 두목이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부하는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경찰들만 있습니다. 이상하네. 너무 조용해. 두목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성기를 다시 들었어요. 야, 경찰들. 1분 안에 물러서지 않으면 진짜 터뜨린다.
이상훈 총경은 무전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지시가 들어왔어요. 지금 특수팀이 진입 준비 중입니다. 5분만 시간 끌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훈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협상을 합시다.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냈어요. 시간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두목은 비웃었습니다. 협상? 웃기고 있네. 돈 준비됐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5천만 원을 1시간 안에 모으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니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두목은 라이터를 꺼냈어요. 엄지로 톱니바퀴를 돌렸습니다. 딸각, 딸각. 불꽃이 튀었죠. 상인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제발요. 그때 시장 뒤편 골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조폭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노인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 경보음 없이, 고함 없이 조용히 접근하는 소리.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특수팀은 시장 후문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대원 12명이었어요.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헬멧에는 야간 투시경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팀장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둘씩 나눠서 이동. 대원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시장 천막 사이로 스며들듯 들어왔죠. 팀장은 무전기에 속삭였습니다. 알파팀 후방 진입 완료. 브라보팀 좌측 배치 완료. 찰리팀 우측 대기 중. 각 팀이 위치를 잡았어요. 조폭들을 삼각형으로 포위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인질이 있었으니까요. 잘못 움직이면 민간인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합참 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재훈 대장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민간인 보호 최우선. 조폭들이 라이터 사용하면 즉시 제압. 알겠습니다. 현장 팀장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장 내부가 적외선 영상으로 보였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사람들이 표시됐습니다. 인질 위치, 조폭 위치, 가스통 위치까지 모두 파악됐죠. 두목은 여전히 라이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켰다 껐다 반복했어요. 심리전이었죠. 인질들을 더 겁주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돈 줄 거야 말 거야? 이상우는 시계를 봤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2분만 더 버티면 됐어요. 지금 은행에 연락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두목은 짜증이 났습니다. 좋아, 그럼 한 명 먼저 보내주지. 그는 인질 중 한 명을 끌어냈어요. 박춘배였습니다. 상인의 대표였던 그는 지금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이 사람부터 보낼까? 라이터를 가스통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박춘배는 울부짖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다리에 힘을 주었어요. 그만하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두목은 노인을 봤어요. 뭐?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대신 저를 데려가시죠. 노인은 천천히 두목에게 걸어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주변 상인들이 놀랐습니다. 노인장, 왜 그러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목 앞에 섰습니다. 저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놓아주시죠. 두목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늙은이 하나 데려간다고 뭐가 달라져?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이니까요. 두목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를 쫓아내려고 오늘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시장 관리 직원과 짜고 날짜를 정하고 조폭을 불러들였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저를 이 시장에서 영원히 몰아내는 것. 두목은 당황했어요. 어떻게 알았죠? 관리 직원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제가 무전기를 잡았고 도움을 요청했으니까요. 이제 당신들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시장 전체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깜깜해졌어요. 비명이 터졌습니다. 으악! 뭐야? 조폭들이 당황했죠. 손전등을 켜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특수팀이 움직인 거예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대원들에게는 모든 게 보였습니다. 조폭들의 위치, 인질들의 위치, 가스통의 위치까지. 팀장이 신호를 보냈어요. 고고고. 대원들이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에서 마취탄이 발사됐어요. 퍽, 퍽, 퍽. 조폭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뭐야? 으악. 비명도 잠깐, 곧 정적만 남았죠. 15초 만에 조폭 8명이 모두 제압됐습니다. 두목만 남았어요. 그는 노인의 목을 붙잡고 라이터를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노인 죽는다. 손이 떨렸어요. 라이터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특수팀 대원들이 총을 겨눴지만 쏠 수 없었어요. 인질이 너무 가까웠으니까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놓으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닥쳐. 두목은 라이터를 가스통 쪽으로 가져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의 팔꿈치가 두목의 명치를 쳤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타격이었어요. 두목은 숨이 막혔습니다. 크! 라이터가 손에서 떨어졌죠. 특수팀 대원이 즉시 달려들어 두목을 제압했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상인들은 눈을 깜빡였어요. 검은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시장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인질들은 풀려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살았어. 우리 살았어. 사건이 마무리되고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운 노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있었고 눈가는 퍼렇게 멍들어 있었죠. 갈비뼈도 2대가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폭행을 당하셨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내상이 심해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노인의 혈관으로 들어갔죠. 이상훈 총경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어요. 이상훈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고 버튼을 눌렀죠. 먼저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함이 김만석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생년월일은 1943년 4월 12일입니다. 이상훈은 서류를 넘겼어요. 과거 군 경력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은 잠깐 망설였어요. 과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네, 있습니다. 어떤 보직이셨습니까? 특수전 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계급은요? 중장으로 예편했습니다. 이상훈의 눈이 커졌어요. 중장이요? 별 셋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상당히 높은 직책이셨네요. 과거 일입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이상우는 다음 질문을 준비하다가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왜 이런 생활을 하셨습니까? 노인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딸이 최장암 말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죠. 언제부터였습니까? 2년 전입니다.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미 사기였죠. 노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했고 항암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가족은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딸 하나뿐입니다. 이상우는 목이 메었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었겠습니다. 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군인 연금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노인은 링거를 바라봤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예금도 다 썼죠. 하지만 부족했어요. 그래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주우신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별을 달았던 사람이 폐지를 줍는다니. 하지만 딸을 보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돈을 마련하는지. 그냥 아빠가 일한다고만 알고 있어요. 이상우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군인 연금이 있으시면 복지 혜택도 다 알아봤습니다. 신청도 했죠. 하지만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 수집 때문에요? 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했습니다. 이상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딸을 살리려고 폐지를 주었는데 그게 오히려 복지 혜택을 막았다는 겁니까? 그래도 특수전 사령부 출신이시면 전우회나 동문회에서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요. 제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이상우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그런데 어르신, 오늘 왜 무전기를 잡으신 겁니까? 위험한 줄 아셨을 텐데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인들 때문입니다. 상인들요? 네. 저를 무시하고 쫓아내고 때리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요. 조폭들이 가스통을 터뜨리면 모두 죽을 상황이었어요. 노인은 이상훈을 봤습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지만 죽게 내버려둘 순 없었습니다. 이상훈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노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십시오. 이상훈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상인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박춘배, 생선가게 주인, 채소가게 아줌마.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춘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총경님, 어르신께서 많이 다치셨습니까?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멍도 심하고요. 상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생선 가게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그 어르신이 구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채소 가게 아줌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뭘 한 거예요?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맨날 쫓아냈잖아요. 냄새난다고 거슬린다고 발로 차기까지 했는데 목소리가 흐느껴 나왔습니다. 박춘배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괴롭혔어요. 그런데 오늘 제 목숨을 구하시려고 그는 벽에 기댔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짓밟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폐지 줍는 더러운 노인이 아니라 딸을 살리기 위해 자존심을 버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이었죠.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걱정하셨어요. 가족들이 있을 테니까요. 상인들은 더욱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병실 안에서 노인은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똑똑 떨어졌어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사람들을 구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빠가 또 다쳤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사흘 후 병원 복도에는 특별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성들이었어요. 가슴에는 별이 달려 있었죠. 육군참모총장 박재훈, 공군참모총장 이동준, 해군참모총장 최영석, 해병대 사령관 강민수, 네 사람 모두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이 놀라 멈춰 섰어요. 저분들이 누구세요? 별이 저렇게 많이 달렸어요? 박재훈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기 전에 잠깐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죠. 35년 만에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톡톡톡. 들어오십시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4명의 장성이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침대에는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멍은 조금 가셨지만 여전히 상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노인은 4사람을 보자 눈을 크게 떴어요. 너희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재훈이 먼저 경례를 올렸습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고 오른손을 이마에 갖다 댔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재훈 대장, 교관님께 경례. 그의 뒤로 나머지 3사람도 차례로 경례했습니다. 공군참모총장 이동준 대장, 경례. 해군참모총장 최영석 대장, 경례. 해병대 사령관 강민수 중장, 경례. 4사람의 경례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손끝까지 긴장돼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마치 30년 전 훈련소 생도로 돌아간 것 같았죠. 병실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경례를 받았어요. 그만. 내려놓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4사람이 경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렷 자세를 유지했어요.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교관님,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많이 늙었구나. 너희들도. 송구합니다, 교관님. 이동준이 고개를 숙였죠. 노인은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게. 서 있지 말고. 4사람은 의자를 가져와 침대 주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앉지 못했어요. 등을 곧게 펴고 무릎에 손을 얹은 채 긴장한 자세였죠. 마치 훈육을 받는 생도 같았습니다. 최영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관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노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보다시피 잘 지냈지.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전역하신 후 이렇게 힘드신 줄. 괜찮네. 알 필요도 없었어.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짧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장암이시라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 2년째 싸우고 있지. 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도움을 구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야. 너희들도 알잖아. 이동준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교관님, 폐지를 주우시면서까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별은 병원비 앞에 아무 소용없더군. 계급장도 훈장도 다 쓸모없었어. 딸을 살리는 데는 돈이 필요했지. 네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들의 스승이 그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준 사람이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영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네.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는 네 사람을 바라봤어요. 오히려 고맙네. 암구호를 기억해줘서. 박재훈이 대답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교관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요. 강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교관님, 이건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봉투를 노인에게 건넸어요. 노인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비 지원 서류와 통장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뭔가? 딸분의 치료비입니다. 앞으로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받을 수 없네. 교관님, 이건 내 문제야. 너희 도움을 받을 순 없어. 박재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교관님, 이건 도움이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교관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에 대한 빚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동준이 끼어들었어요. 교관님께서는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부하를 지키는 법을, 명예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모두 교관님 덕분입니다. 최영석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목소리가 떨렸죠.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관님 상인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 입구에 교관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무슨 자리? 명예 자리입니다. 언제든 오실 수 있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리요. 상인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네. 그리고 사과 편지도 100통 넘게 왔습니다. 모두 교관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노인의 딸이었죠. 아빠. 노인은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왔구나. 딸은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4명의 장성들을 봤어요. 이분들은? 박재훈이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따님이시군요. 저희는 아버님의 제자들입니다.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자분들이요? 네. 아버님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오늘 뵈러 왔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 이분들이 별이 이렇게 많으신데.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옛날 인연이야. 딸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오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치료비가 다 해결됐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은 4명의 제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미소 지었죠. 노인은 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내 아빠한테 좋은 친구들이 있었구나.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노인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더 고맙지. 계속 버텨줘서. 병실은 따뜻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4명의 장성들은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일주일 후 재래시장 입구에는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함부로 밀려나지 않는다. 그 아래에는 접이식 의자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노인 전용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존중받는 자리였죠. 노인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리어카가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딸과 함께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어요. 존경의 표시였죠. 박춘배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그래 왔네. 노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 같구만. 박춘배는 웃었어요.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어르신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는 현판 아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았어요. 딸이 옆에 섰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이 포장된 생선을 가져왔어요. 어르신, 이거 드십시오. 노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네. 돈을 내야지. 아닙니다. 그냥 받으십시오. 저희 마음입니다. 채소가게 아줌마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이것도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었죠.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네. 모두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상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딸이 아버지 어깨에 기댔어요. 아빠, 좋은 사람들이네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들이지.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시장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편안했어요. 존엄이 돌아왔으니까요.